여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버님이 독감으로 벌벌 떨고 계시는데 문도 안 열어주다니. 나도 사정이 있었단 말이야. 무슨 사정? 애들이랑 TV 보면서 웃고 있었잖아. 옆집 할머니가 다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차라리 돌아가시기라도 하셨으면 우리가 편하게 살 텐데.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부모님께 그런 말을? 나 정상이야. 아버님 돌아가시면 이 집도 완전히 우리 거 되는 거잖아. 증여 아직 안 하신 것도 알면서 아버님 욕심 많은 거 몰라? 돈 쓰는 거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9억 넘는 집에서 살고 있잖아. 당신도 알잖아. 아버지 수십 년 동안 나 뒷바라지 하려고 일하신 거. 몰라. 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겠어. 아버님께 당장 나가시라고 할 거야. 내가 말하기 불편하면 내가 직접 하든지.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김철수입니다. 25년간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며 모은 돈으로 아들 부부에게 5억짜리 신혼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사별 후 혼자가 된 저를 며느리는 점점 달갑지 않게 대했고 급기야 요양원까지 보내려 했습니다. 결국 저는 당하지 않고 안갚음으로 되돌려주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모든 걸 참아야 하는지, 아니면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해 동안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새벽녘 고요한 공장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이 저의 동반자였습니다. 힘들 때마다 아들 생각을 하며 버텼습니다. 매일 밤 쏟아지는 졸음을 참아가며 일했습니다. 야간 작업이 힘들어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아들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월급과 상여금을 고스란히 저축했고 매달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희망을 키웠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보며 돈 모으는 기계라고 했습니다. 술 한잔 하자는 동료들의 말도 거절하며 오직 저축에만 매진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들려준 소식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5년간 모은 돈을 전부 쏟아부어 5억짜리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노후 대책은 어쩌려고 그러냐며 걱정했지만 전 아들을 믿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다니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만 해도 참 괜찮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인사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아버님, 저희랑 같이 사셔도 좋아요. 불편하시면 주말만이라도 꼭 오세요. 결혼식장에서 며느리가 한 그 말이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절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한평생 공장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일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야간 작업을 하며 모은 돈으로 아들의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몸이 아파도 쉬지 못했던 그 고단했던 시간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아왔습니다. 그 고통에 대한 보상을 며느리로 받는 것 같아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작년 봄에 그 기쁨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인생의 동반자였던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없어지자 집안은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며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잠을 자려 해도 옆자리가 허전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혼자 계시지 말고 저희 집에 오세요. 아들의 권유로 한 달에 2번 아들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았고 며느리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한숨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휴, 벌써 오셨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거실은 늘 비어 있었고 며느리는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애기야, 나왔는데 물 한 잔만. 아버님,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주말엔 좀 쉬고 싶어서요. 목이 마르다고 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커피라도 내주었지만 아들이 없으면 저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월 2회 방문이 며느리에겐 큰 부담이 되었나 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도 좋다던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한 달에 2번 오는 것조차 힘들어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는 며느리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굳어갔고 저를 대하는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려 해도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고자 시작한 방문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의 SNS에 올라온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시댁 눈치 보기가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들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요양원을 알아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해결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손주들 앞에서도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여보, 아버님이 오시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당신은 모르죠. 매번 오실 때마다 전 숨이 막혀요. 우리 집이 보육원도 아니고. 아들과 며느리의 다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자니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달에 2번 방문하는 것이 그토록 힘든 일이었을까요? 친정 부모님은 매주 와도 환영받는데 저는 왜 이렇게 서럽게 대접받아야 하는지 서글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불만은 SNS를 통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하나같이 요양원을 추천했고 그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며 조언했습니다. 요양원이 답이에요. 우리 시아버지도 그렇게 모셨더니 편해졌어요. 시부모님 때문에 이혼까지 가는 부부가 한두 쌍이 아니에요. 댓글들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가족들에게 이런 존재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결혼 생활마저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저 때문에 이혼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독감으로 열이 심하게 올랐던 날이 있었고 혼자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39도의 고열에 온몸이 떨리고 현기증이 나서 겨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전 지금 회사라서 지연이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1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혼자는 견딜 수 없어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다. 문 좀 열어줘. 아버님, 죄송한데 우리 현수가 독감에 걸려서 고열이 심해요. 혹시나 아버님께 옮길까봐 걱정돼서요. 오늘은 그냥 가셔서 쉬세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이들이 깔깔대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TV에서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소리와 함께 손주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현관문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결국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중증 독감이라며 즉시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지만 그 미안함조차도 이제는 더 아프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어제 우리 집에 오셨다면서요? 지연이가 방금 말해주더라고요. 벨소리는 들었는데 마침 아이들이 잠들어서 문을 못 열어드렸다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화기를 붙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TV 소리가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입원실에서 혼자 누워있는 동안 며느리의 거짓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픈 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는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독감으로 입원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차라리 이참에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좋겠어. 그럼 이제 편하게 살 텐데. 너 정신 차려.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 소리에 묻혀 들리는 대화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왜? 솔직한 심정 말한 것뿐이잖아. 넌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선 떨지 마. 매달 용돈 들이기도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이제는 이 상황을 매듭지어야겠어. 간호사가 링거액을 교체하러 들어왔다가 복도의 다툼 소리를 듣고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보험금을 바라는 며느리의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의 독설은 계속되었습니다. 제 목숨값이 고작 매달 드리는 용돈만큼이었다니요. 5억짜리 집에 살면서 매달 30만 원의 용돈이 아까웠던 걸까요?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 집도 완전히 우리 거 되는 거잖아. 증여 아직 안 하신 거. 너도 알면서. 창밖의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하루 종일 병실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25년간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그 집에서 제 죽음을 바라는 며느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독감이 위중하다고 하셨지만 몸의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복도는 조용해졌지만 며느리의 말은 계속해서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창가에 맺힌 빗방울 사이로 희미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들의 앞날을 걱정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 이제는 제 목숨과 맞바꾸고 싶은 욕심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무언가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도구로 퇴원하고 일주일 동안 집에서 혼자 지내며 생각했습니다. 더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서류 서랍을 뒤져 아들 결혼 당시의 서류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견한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5년 전 아들이 결혼할 때 샀던 집이 아직도 제 명의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시세가 9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매물로 내놓으실 건가요? 네, 매물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내일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집이라며 당당하게 말하던 모습, 제가 오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하던 말투, 심지어는 제 죽음을 바라던 그 끔찍한 말까지.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오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의 인생마저 망가질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5억에 샀던 집이 벌써 9억이 넘는다니.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5년 만에 4억 이상 오른 금액이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이 집이 자신의 것이라 믿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제 소유였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이러는 게 마음이 아팠지만 이런 며느리 밑에서 우리 아들의 앞날이 걱정됐습니다. 새벽빛이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물 공고를 본 며느리가 다급히 찾아왔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이에요. 요즘 안 오시길래 많이 걱정했어요. 달라진 며느리의 태도에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거실에 앉자 며느리가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사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집 증여 수속을 좀 밟아주시면 어떨까요?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여러모로 힘드네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은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살갑게 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지연아, 네, 아버님 말씀하세요. 그동안 내가 이 집에 올 때마다 왜 그렇게 문을 안 열어줬니? 아버님, 그건 제가 미숙했고 앞으로는 잘할게요. 매주 오셔도 좋아요. 뻔뻔한 며느리의 말에 가슴속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매주 와도 된다고! 지난번엔 분명 제가 죽기를 바란다고 하지 않았니? 아버님, 그건 제가 순간 화가 나서 한 농담이었어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농담이라고! 내 생일날 일부러 손주들 데리고 외식하고 제가 아플 때 문조차 열어주지 않은 것도 농담이었다는 말이니? 어머, 아버님 왜 그렇게 보세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면 되잖아요. 그동안 서운하셨죠? 제가 이제부터 정말 잘할게요. 그때 집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철수님 계신가요? 부동산인데요. 며느리의 얼굴색이 순간 변했습니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 집은 우리한테 주신 거잖아요.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계약 취소하세요. 안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뭘 어쩐단 말이냐? 소송할 거예요. 이 집은 우리 거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결국 그날 매수자와 가계약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본 모습을 결국 보았기 때문입니다. 9억 8천만 원으로 5년 전보다 4억 이상 오른 금액이었습니다. 이럴 순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대출금 꼬박꼬박 갚아왔잖아요. 지연아, 너희가 갚아온 대출금 매달 얼마였지? 100만 원이요. 5년 동안 6천만 원이나 냈다고요? 그래. 그럼 이제 계산해보자. 내가 5억짜리 집을 너희한테 줬고, 너희는 5년 동안 월세 한 푼 없이 살면서 6천만 원을 냈다. 월세로 치면 매달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서울에서 그 정도 월세로 살 수 있는 집이 있다고 생각하니?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매달 내는 대출금보다 훨씬 더 비싼 시세의 집에 살면서도 그동안 얼마나 큰 혜택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며느리는 변호사와 상담 후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증여 계약서도 없고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이상 법적으로는 전혀 승산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야 끝이 보였습니다. 이번 결정이 아들을 위해서라도 옳은 선택이었다고 믿었습니다. 매각 후 경기도의 한강 조망이 가능한 20평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집은 제게 제2의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저씨, 이 집 전망 정말 좋네요. 한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은 찾기 힘든데. 부동산 중개인의 말처럼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 전경은 가슴을 탁 트이게 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도시에서 이런 전망 가진 빌라는 정말 찾기 힘들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해보려고요. 비록 서울에서 경기도로 나왔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전망은 그 어떤 큰 아파트보다 값졌습니다.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한강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던 예전과 달리 이곳에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제 마음대로였습니다. 넓어진 거실에는 작은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방울토마토와 상추를 심어 가꾸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저도 새롭게 자라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웃들과 친해지세요. 여기 분들 다들 좋으시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매일 아침 현관문을 열면 상쾌한 한강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할 일도 없었고,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왔지만 제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일출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제 집을 찾은 것 같다고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을요. 아들과 며느리는 갈 곳이 없다며 제발 돈 좀 보태달라고 아버지에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매일같이 찾아와 무릎을 꿇는 아들 부부의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이번만큼은 한 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애들 학교도 여기고 이사 갈 데가 없어요. 민수야,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었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의 사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들이 진정한 가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시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아들의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단지 내 경로당에서 장기와 바둑을 두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서예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필력이 대단하시네요. 전에도 써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인데요. 타고나신 것 같아요. 우리 동호회에 가입하시는 건 어떠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취미 생활이 즐거워졌습니다. 더 이상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서예 수업, 목요일은 장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주말에는 동호회 회원들과 등산도 다녔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누군가 제게 행복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요. 아버님, 저희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매일 찾아오는 아들 부부의 모습에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좀 더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증명해 줄 테니까요. 아들 부부의 관계, 아들 부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손주들이 매개체가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매각 차익 중 1억 원으로 손주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한 장기 적금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진정한 가장이 되겠습니다. 매일 밤 아들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졌다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부부가 많이 변했어요. 꼭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버님 생신에도 찾아뵙고 명절에도 꼭 찾아뵙겠습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해요. 그들의 진심을 좀 더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손주들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적금을 붓고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지금은 멀어졌지만 언젠가는 손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적금 통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나중에 손주들의 대학 등록금이 되어줄 거라고. 그때쯤이면 아마도 모든 게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요? 돈을 모으면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말자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들의 진심을 지켜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저는 조용히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언젠가는 웃으면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지내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세로 독립한 아들 부부의 새로운 환경에서 오히려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저희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어떻게 달라졌는데? 예전엔 큰 집에 살면서도 늘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작은 집에서도 서로 이해하며 살아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도 전화를 받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한 그들의 삶은 예상과 달리 더욱 돈독해진 것 같았습니다. 넓은 아파트는 없어졌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커져가는 듯 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현관문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들어왔고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직접 만들어 가져왔고 아들은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왔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면서 우리 가족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진정한 가정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도요. 예전의 물질적인 욕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저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매주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가족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에서 시작한 새로운 삶이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축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작은 집에서 시작한 새로운 삶이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축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참기만 하는 것보다 때로는 결단이 해답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님, 전세금 때문에 매달 빠듯하지만 이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해요.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이제 좀 괜찮아졌니? 네, 아버지. 비록 작은 집이지만 저희 부부가 더 단단해졌어요. 그래, 이제 전세 자금 좀 보태줄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 부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이런 마음도 모르고. 이제는 그들을 다시 믿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매각 대금의 일부를 전세 자금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 줄 것입니다. 때로는 엄격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 이후의 용서와 화해도 중요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고 저 또한 그들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또 때로는 너그러운 용서를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임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과감한 결단과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한강 일출을 보며 커피 한잔하는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보는 해 뜨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손주들이 주말마다 놀러 옵니다. 함께 일출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아버님, 저희도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 이렇게 된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요. 이 작은 빌라에서의 새로운 삶이 오히려 저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일출은 매일 다른 모습으로 저를 반겨줍니다. 때로는 붉게, 때로는 노랗게, 하루하루 다른 빛깔로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아 일출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가족들과도 진정한 의미의 화해를 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값진 교훈을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강의 일출을 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음에,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전합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단이 오히려 모두를 위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희생으로 표현될 때 오히려 자식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때로는 엄격할 수 있고 때로는 자식의 독립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공간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따뜻한 이해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 사연이었습니다. 김철수 씨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